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들톡 18화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즐거운 음악생활 2부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악기를 발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의 성향 같은 것도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읽고 너무 흥미로워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 선생님의 앨범 안에 있던 글이었어요. 그게 황병기 선생님이 어디 쓰신 글이 거기에 발췌돼서 수록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현악기에는, 그러니까 줄악기에는 줄 비빔악기가 있고 줄 튕김악기가 있다. 근데 동양에서는 줄 튕김악기가 메인 악기라는 거예요. 가야금, 거문고. 근데 줄 비빔악기인 아쟁이라든가 해금은 서브 악기라는 거예요. 서양은 그게 반대인가요? 네, 근데 서양에서는 줄 비빔악기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쪽이 메인 악기고 활을 사용해서 네, 줄 튕김악기인 하프는 서브 악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것을 황병기 선생님이 동서양의 어떤 가치관 차이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줄 튕김악기는 그 음의 마지막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스틱하다는 거죠. 이 튕겼을 때 그 소리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자연으로 이제 허공으로 보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줄 비빔악기의 경우에는 그 소리를 언제 끝낼지를 인간이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양의 어떤 자연관과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어떤 서양의 가치관 같은 것을 이런 악기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 악기에 있어서 좀 더 모든 걸 통제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그것이 공기와 부드럽게 섞여서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지 같은 것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취미로 연주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제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잉을 한다고 해도 그 음을 매번 새로 짚는다는 게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많이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네요. 선우 씨랑 같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토크를 갔을 때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작가님들 책을 읽어보면은 음악 얘기가 꼭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음악이 잘 알려진 곡이 아니라 자기는 잘 모르는 나라의 어느 가수의 노래고 또 들어보면은 참 좋은데 작가님들은 그렇게 다양한 음악을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러저러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처럼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저희도 그렇죠. 음악을 모르는 편이 아니죠. 음악을 잡다하게 많이 듣는 편이고 근데 그 음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음악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성향이 한켠에 늘 있기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이 조금씩 넓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이 마음에 들어서 듣다가 그 곡에 피처링한 뮤지션의 앨범을 또 찾아 듣다가 그 뮤지션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누군가를 또 찾아서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새로운 음악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책이라웃 도서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민은기 교수님이라는 서울대 음악과의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난처한 클래식 시리즈라고 찾아보시면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처음으로 가져보려는 분들께는 아주 도움이 될 흥미로운 입문서 시리즈인데요. 이 책은 추천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때가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음악을 가장 많이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음악이 그냥 막 파고들고 음악을 꼭 들어야 되고 이런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요즘의 음악을 듣는 정도보다 그때는 음악을 정말 집중해서 들었고 어떤 마음에 너무 드는 곡을 만나면 100번씩 200번씩 들으면서도 들을 때마다 너무 황홀해하고 그랬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음악을 찾아서 그런 음악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 그때는 막 어떤 수입 음반을 찾아서 저기 멀리까지 어디 유명한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우 씨와 저는 저희 학교 앞에 있던 향음악사라고 하는 조그만 레코드샵이 있었고 상하 레코드라든가 홍대 앞에 레코드 포럼. 네, 레코드 포럼과 퍼플 레코드. 이제 음악을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음반을 구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죠. 수입반을 취급하는. 그때에 비해서는 참 음악 환경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저는 선우 씨가 언제부터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고 클래식 공연을 혼자서도 참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취미가 점점 본인에게 이제 자리하게 된 것은 언제쯤부터인지. 제가 서사음의 출발도 지금 홀랑 까먹었잖아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입문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은 선우 씨는 오늘만 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점점 가사가 있는 음악이 버거워지는 시기 그런 시기가 오면서 좀 물론 가사 있는 음악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위안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좀 더 추상적인 음악의 세계가 좋아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쯤? 그래서 클래식을 조금씩 찾아 듣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이제 정명훈 지휘자가 서울시향의 전속 지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연을 실연을 많이 가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음반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공감각적으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담아오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리스너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가장 싼 표, 합창석 이런 표를 끊어다가 시향 공연을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클래식을 듣는 귀가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헤어질 결심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말러 같은 경우도 그때 시향의 프로그램 중에 한 해 동안 말러의 교향곡들을 여러 개를 연주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듣고 또 다음 해는 뭔가 프로그램이 베토벤이 되고 그럼 베토벤을 또 집중적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서 하는 공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커리큘럼을 짜진 않았지만 어떤 문화적인 소비를 할 때 잘 기획해둔 그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동참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집중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어떤 한 세계가 매번 크게 열려가는 느낌을 받았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다양한 클래식 공연 중에 내가 관심 가는 레퍼토리라든가 연주자라든가 악단이 뭐 내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공연을 가는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어느 필드에나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여름 장군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어떤
팬덤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의 세계를 열어젖힌 것처럼. 네, 우리 국민들에게 열어젖힌 것처럼. 그런 것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런 스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소수의 특정 연주자들의 공연은 티켓팅이 굉장히 치열하고 표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공연에도 물론 가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만 꼭 그런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리, 우리의 어떤 듣는 귀를 넓혀줄 수 있는 귀한 연주회는 아주 많다는 거. 그래서 조금만 눈을 넓혀서 바라보면 다양한 선택지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다양한 선택지가 입문자에게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스타 플레이어에게 오히려 몰리는 게 마치 베스트셀러에 집중되는 게 더 많아지고 다른 좋은 저자들이 묻히게 되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내가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굉장히 좋은 연주자라고 하는데 그 연주자의 좋음을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면 물론 그래도 아주 큰 어떤 느낌을 받고 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상이 분명히 생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고잉온 프로젝트 같은 데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것을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럼요. 어떤 나의 취향을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페어와도 같은 그런 구성의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희 집 예매 요정은 그래도 어떻게든 쟁취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성진 표도 쇼팽 콩쿨 갈라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지금 3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쟁취했어 이러면서. 하지만 점점 티켓팅은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방클라이번 콩쿨 우승한 임윤찬 씨 네. 공연도 만만찮게 그렇겠죠. 표 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참 매력적인 연주자는 확실하고 저도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한번 실연을 보고 싶습니다. 임윤찬 씨가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KBS 다큐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음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인간에게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임윤찬 씨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되게 한 50년 보이차 마신 분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왜 말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들으면 약간 하는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음악이 세상에 몇 안 되는 진짜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이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하다. 저는 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올 수 있겠죠. 인간에게 정말 뭐 좋다. 근데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밥과 물과 공기와 자연과 이런 것들 중에 음악이 들어간다는 거죠. 선우 씨는 그러면 10년 전이었으면 W 에디터 시절이었겠네요. 그렇죠. 저는 W에서 선우 씨가 쓴 클래식에 대한 아주 좋은 글들을 보면서도 저도 참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선우 씨가 서울시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경험들과 공부를 통해서 쌓아온 클래식에 대한 지식을 저에게도 나누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저희는 누가 뭘 해보자라고 하면 그래 같이 해보자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편이고 서로 간에 약간의 취향차가 있더라도 저쪽은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 이런 건 어떤 거야 라고 서로에게 많이 배우기도 하잖아요. 클래식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지금도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고 사실은 교양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곡들을 찾아보고 그에 관한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클래식을 듣기보다.
그런데 그런 저를 데리고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함께 봤던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아주 컸거든요. 처음에 공연을 보러 가서는 저는 사실 발레 공연을 보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발레 공연을 보러 가게 되면은 이 무용수가 너무 깜짝 놀랄 높이로 도약을 했다거나 이럴 때 저도 모르게 헉 소리가 나고 막 환호를 하게 되고 박수를 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나고 누가 마지막에 몇 번 턴을 할 때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예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따로 있을 정도로 박수를 정말 많이 치고 크게 감탄하고 이러면서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선우 씨와 함께 처음으로 클래식 공연을 갔을 때는 음악이 빰빰 끝이 났는데 너무 쥐죽은 듯 조용해서 제가 선우 씨한테 박수는 언제 치는 거야? 박수를 왜 안 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을 정도로 초보였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인터뷰했을 때 손여름 씨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장벽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 씨만 해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공연 예술을 즐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뮤지컬도 자주 보러 가고 연극 공연도 기회가 있으면 가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네. 근데 클래식에 대해서는 유독 공부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약간의 선입견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고전 음악이라는 것이 형식이 아주 중요한 예술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알면서 나오는 보이는 것들, 포착할 수 있는 것들, 더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선입견이 이 장르를 아는 사람들은 즐길 수 있지만 나는 몰라 라고 단정 짓고 좀 다가가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여름 씨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클래식 공연에서는 불문율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예전에는 클래식 음악이 처음 생겨난 한 18세기, 19세기 이때만 해도 정말로 더 사교적인 어떤 분위기, 즐기는 파티의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즐기고 막 대화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들었던 음악인데 현대에 와서 이렇게 엄숙해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베토벤도 피아노 배틀하고 돈 걸게 하고 막 이런 데 불려 나와가지고 하는 피아니스트였었죠. 그랬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떤 섬세한 음의 진동이나 피아노 연주의 예를 들자면 건반을 터치하고 나서 어떤 여음 같은 거 아까 황병기 선생님 얘기를 했지만 그 현을 뜯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줄 튕기 맞기. 줄 튕기 비비 맞기. 줄 튕기 맞기에 줄이 튕겨지고 나서 어떤 공간을 채우고 옅어져가는 그런 사라짐까지도 음악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분명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 그런 미묘함까지도 내가 포착을 하고 싶다라는 리스너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공연을 즐기는 태도가 상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누구를 더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거는 약간 관점 차이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악장 사이에 실수로 박수를 치는 사람은 너그럽게 좀 바라봐 주되 또 브라보 박수라고 하죠. 곡이 끝나자마자 나 이 곡 끝나는 지점을 알아라는 것을 약간 티를 내려는 듯이 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파괴하면서 껴들어서 잘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악장간 박수 소리 못지않게 좀 감흥을 깨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규칙에는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어떤 돌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룰을 많이 만들지는 말자. 하지만 여러 사람이 와서 어떤 전기적인 증폭이 없는 어쿠스틱한 음악을 들을 때는 청중끼리 서로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저는 별로 취미가 없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도 좋아하는 곡들이 있고 즐겨 듣는 곡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발레에 쓰인 발레 음악들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는 정말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그럼요. 저는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이 어떤 한 장르만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클래식 음악도 듣지만 케이팝도 좋아하고 재즈 공연에도 가면서 또 판소리도 들으러 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넓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씨도 분명히 클래식을 듣는 사람이고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분야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배제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조금은 있지 않나? 아니에요. 방어적인 게 아니라 좀 좋아해 보고도 싶은데 그루브가 없어서 별로야. 하지만 몇몇 곡들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수록 즐거운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선우 씨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서 이를테면은 실제로 그 공연을 본다는 것은 아까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손여름 장군님이나 클라라 주미강 장군님의 어떤 모습, 등장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기운을 확 전해주고 연주할 때 풍겨 나오는 그것은 포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에너지 장 같은 것, 그런 걸 느낄 때도 굉장한 쾌감이 있고요. 백건우 선생님의 공연을 봤을 때는 정말 별명도 구도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기는 하지만 진짜 좀 성직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천천히 나와서 인사를 하고 피아노 앞에 앉고 그 흰 머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시각적인 경험이기도 했어요. 하나의 의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달라지는 마음가짐이 또 있었고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처음 보러 가는 것이 문턱이 좀 높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기회가 올 때 그냥 일단 한번 가보시는 게 정말 많은 것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그리고 만약에 지루하거나 싫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복귀해보고 정리를 해볼 때 나의 취향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행복의 큰 부분은 출발합니다. 맞아요. 부흐빈더 지난번에 공연 같이 보고 제가 이건 정말 너무 재밌다. 너무나 즐거웠어.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선우 씨가 두 번째 갈래? 아니. 한 번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 맞아요. 디아벨리 변주곡 네. 공연에 그 곡은 정말 갔었는데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참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요. 클래식 공연에도. 그리고 아까 선우 씨가 클래식은 왠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안 가지셔도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분야가 그렇듯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그 취미의 세계를 넓히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을 들으실 때도 그냥 듣고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 대중음악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어보거나 어떤 계보를 찾아서 좀 더 그 원전 같은 걸 들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곡 같은 스타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때는 어떤 사회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 음악을 만들어냈고 이 음악은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저는 그런 건 참 흥미로운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계보라는 것이 정말로 유효한 분야가 음악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음악의 취향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나의 경험에서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연결되어서 이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동시대의 음악, 어떤 한 장르의 음악,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라는 인식이 없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은 공부한다라기보다 판다라고 하죠. 아, 그렇죠. 뭘 그 말 판다라고 할 좋네요. 때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무의식적으로 음. 내가 뭔가 마음에 들면은 그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찾아보고 뭐 유사한 음악을 들어보고 그런 행위를 다들 하고 있죠. 최근에는 저는 옆에 두고 넘겨보고 있는 책이 한국 팝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은 방대한 시리즈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4권 시리즈인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80, 90년대가 재밌겠죠. 제가 아는 뮤지션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90년대 부분을 이리저리 넘겨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들, 이를테면 오렌지족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음악, 노랫말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그런 비슷한 계열의 흐름을 형성한 뮤지션은 누가 있고 이런 거를 같이 읽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오렌지족. 아까 맞다. 그 생각도 했어요. 이번 저희 톡토로님들께 이벤트를 걸었던 고잉온 프로젝트의 개막날 공연에 쇼스타코비치가 있잖아요. 저는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추천드릴 책은 있어요. 줄리언 반스의 시대의 소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쇼스타코비치의 일생에 대한 책이고 너무나 수작이어서 네. 저처럼 음악도 음악이지만 음악 관련한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 분들께는 또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선우 씨 진짜 저희는 왜 그럴까요? 매번 주말이 되면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한탄하면서도 사실 그러면 좀 짧게 떠들면 되거든요. 근데 떠들고 난 나중에 이제 떠들 때는 재밌으니까 막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파일을 열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2시간이 넘었다. 이렇게. 시간이 오늘도 휙 가버려서요. 네. 얘기하면 재밌겠다라고 메모해온 것들은 많이 있지만 얼른 여둘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즐거운 음악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 2가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음악을 처음 듣기 시작한 어린 시절의 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우연히 좋은 노래를 듣게 되면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궁금증을 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손쉽게 그 곡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또 내가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음악 생활을 도와주는 유용한 앱이 바로 샤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전에는 사운드하운드라는 앱도 비슷한 기능을 했었는데 요즘은 샤잠을 그러네요.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사운드하운드 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샤잠만 하고 있네요. 네. 샤잠이 애플에 인수가 됐나? 그래서 좀 더 검색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곡이 들리고 있을 때 스피커를 향해서 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샤잠 앱을 작동을 시키면 노래를 인식해서 누구의 어떤 곡인지를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애플 뮤직 사용자의 경우에는 바로 본인의 애플 뮤직 앱에 들어가서 그 곡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공간에서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나 아니면 술을 마시러 가거나 하는 공간들에서 좀 나름의 음악 취향이 뚜렷한 곳들을 굉장히 아껴요. 근데 그런 곳에 갔을 때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서로 샤잠을 가동해서 이거 어떤 곡이다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마치 들에서 뛰어놀면서 채집해온 곤충을 관찰하면서 들여다보듯이 오늘 샤잠으로 딴 노래야 이러면서 서로 들려주기도 하죠. 어디 가게 같은 데서 서로 각자 뭘 보다가 마주쳤을 때 둘 다 폰을 들여다보면서 따고 있었네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샤잠을 사용하면서 좀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노래인데 많이 듣던 노래인데 굉장히 근데 알쏭달쏭한 거예요. 막 머릿속이 막 이렇게 약간 간질간질하게 생각이 안 나서 샤잠을 실행을 해봤는데 너무 아는 곡이야.
그럴 때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샤잠한테 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더 자존심 상할 때는 며칠 뒤에 또 했는데 또 그 곡이야. 누군지 알지? 알죠. 맥 에어스. 맨날 근데 너무- 유독 그렇게 뭔가 되게 친숙한데 완전히 외워지지는 않는 그런 뮤지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음악의 좀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 되게 무난하게 배경음악으로는 어울리는데 정말 딱 그 특징이 인식되지는 않는 그런 뮤지션의 곡을 매번 그 앨범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앨범 자켓을 하나씩가 보여주면서 또 졌어. 또 얘야. 또 맥에어스야. 한 번은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대화도 잦아들고 이렇게 음악을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폰을 딱 꺼내가지고 샤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곡인지가 딱 뜬 거죠. 그리고 음악이 끝났더니 엄마가 아이고 이 곡이 참 좋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음악 끝나고 난 뒤에 DJ의 소개가 있을 때도 있고 맞아요. 광고가 나올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이 곡이 참 좋네 그랬는데 그래서 따놨어요. 메르세데스 소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메르세데스 소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메르세데스 소사. 저기 어디 영덕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분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님. 근데 엄마가 정말 왜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너무너무 탐복을 하면서 요새는 그런 게 다 되나 그러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너무 탐복을 하셨어요. 샤잠을 아주 유용하게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참 재미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여둘 픽은 샤잠이었고요. 하나 씨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편의상 선우 씨의 픽과 저의 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두 앱은 저희 둘 다 잘 쓰고 있는 앱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음악 앱은 스포티파이입니다. CD를 구하러 발품을 팔던 때로부터 참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에는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나들던 음반가게에 들어가면은 신보 소개들이 쫙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너에 가면은 궁금했던 뮤지션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훑어보다가 아 그래 이 사람 것도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됐으니까 들을 새로운 음악은 보려고만 들면은 어디를 가야 할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실물 피지컬이라고 하죠. CD 같은 어떤 손에 쥐어지는 음반이 아니라 MP3의 시대, 이후로는 스트리밍의 시대가 되고 난 뒤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간편했어요. 가요 톱10만 보면 됐어요. 근데 새로운 음악을 이제는 어디 가서 들어야 되지? 이 나의 음악을 듣는 창구를 어디로 잡아야 되지? 이게 대혼란기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새로운 음악을 막 듣는 게 많이 정체가 되었다가 나중에 유튜브의 세계가 시작이 되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음악을 계속 이어서 틀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갈증이 해소되고 그로 인해서 알게 된 수많은 좋은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서 잘 썼기도 하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저는 스포티파이를 사용하고 난 뒤로는 스포티파이로 훨씬 더 음악을 많이 듣게 됐어요. 어떤 차이를 느끼시나요? 일단 유튜브는 영상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음악을 그냥 틀어놓는다 하더라도 제 스마트폰에서는 뭔가 영상이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그 느낌이 이것은 음악 매체가 아니라 시각 매체라고 하는 느낌이 같이 있어서 주의가 약간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민감한 사람의 특징인가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음악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 음악의 뮤직비디오가 함께 나옴으로 인해서 음악만 들었을 때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것보다 집중도가 흐트러질 때도 있고 또는 음악은 너무 좋은데 뮤비가 너무 깨서 음악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스포티파이는 왜 예전에 듀오링고 얘기할 때 듀오링고의 시스템이 아주 라이트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픽이 스포티파이가 그래요. 저한테는. 음악에 아주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요. 조금 덜 심심하라고 그런지 짧은 영상 같은 거를 아주 라이트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뮤직비디오 한 편이 재생되는 것만큼 음악에 대한 집중도를
아사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음악 추천 시스템도 정말 잘 돼 있고 아까 우리가 음악을 계보를 따라가고 공부를 해보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의 앨범을 볼 수도 있고 그 앨범과 비슷한 계열의 음악을 들을 수도 또는 앨범을 찾아갈 수도 있게 아주 다양한 식으로 추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재밌는 기능이 라디오 보러 가기라고 하는 기능인데 아, 이 노래 좋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 곡으로 시작되는 라디오를 들으러 가면 내가 이 곡에서 좋아했던 어떤 포인트를 반영한 어떤 리스트가 쫙 뜨게 되는 거죠. 그거를 살펴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어떤 라디오는 내가 좋아하는 곡에서 시작했지만 내가 이 곡에서 안 좋아하는 걸로 잔뜩 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죠. 왜냐하면 한 노래는 여러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라디오는 별로네 하면 다른 걸 들으면 되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떤 곡의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게 제 취향의 광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신이 나서 몇 날 며칠씩 거기에 있는 노래들을 듣고 거기서 내가 미처 몰랐던 뮤지션들과 새로운 곡들을 들으면서 신나게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 씨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되게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라디오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한 곡에서 출발한 랜덤 플레이 기능이잖아요. 네. 그리고 말하자면은 AI를 통해서 어떤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네. 근데 그것에 이름을 라디오라고 붙였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가장 어떤 우리가 아주 예전에 음악을 듣던 방식이 라디오이고 사실 지금은 예전보다는 훨씬 라디오에 의존하기보다 주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찾아 듣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랜덤한 추천곡 기능을 사용할 때 그것의 이름이 라디오라는 것이 주는 약간의 재미있는 포인트죠. 그렇죠. AI의 차가운 어떤 성질을 조금 따뜻하게 포장한 그런 네이밍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참 그리고 아까 샤잠 소개하실 때 이 얘기를 덧붙이려고 그랬어요. 샤잠은 팝송만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K-팝도 다 잘 나오고 클래식 곡도 잘 찾아집니다. 자, 이제 댓글을 읽어볼게요. 102-157-155님께서 늦은 밤에 할 일을 하는 편인 대학원생 톡토로입니다. 여둘톡은 두 작가님의 유익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루한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하는 윤활제이자 화요일 12시를 기다리게 하는 제 삶의 낙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오늘은 1시간 55분. 벌써 16화라니 4달 동안 작가님들 덕분에 화요일 밤을 기다리고 정주행, 역주행하며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와, 1시간 55분이나 저희가 얘기를 했군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8픽도 못했다고요. 그래놓고. 네, 스스로 좀 자중하며 녹음을 하도록 합시다. 얼로준님이신가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분량이 길면 길어진 대로 일주일치 소분해서 들을게요. 라고 쓰고는 벌써 2번째 연달아 듣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찬찬히 두 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나저나 선우님의 파워는 어쩐지 우아하고 품위 있는 느낌이라면 하나님의 파워는 문자 그대로 힘이 퐁퐁 샘솟는 느낌이네요. 완벽한 조합입니다. 제가 들어보고 선우 씨가 한 5번 하고 제가 1번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이 넘쳐서? 네. 근데 이 알로준님의 일주일치 소분해서 들을게요. 라고 쓰고는 벌써 2번째 연달아 듣고 계신 이 자세를 저는 높이 삽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네. 광안 김리사님께서 저는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수업이 잘 안 풀리면 슬쩍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고 수업을 한 후 나중에 혼자 들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학생을 이러한 태도와 말투로 대하고 있구나 라든지 이 단어나 이 문장을 읽을 땐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등의 셀프 피드백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캐 만드는 것도 너무 공감 갔어요. 특히나 유치원생들 수업할 땐 난 지금 연극 배우인 거야 하면서 목소리를 솔까지 올리고 대화하고요.
이야기책도 배역마다 목소리를 바꿔가며 읽어줘요. 대신 수업을 마치면 그게 첫 수업이라도 마지막 수업처럼 힘들지만요. 전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일종의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 앞에 서야 하고 아이들 성향에 따라 저의 연기 톤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주 여둘톡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해야 하는 직업에 있으신 분께서 지난 16화 내용에 많이 공감을 해주셨네요. 저 근데 솔직하게 고백할 거 있어요. 뭔데요? 저희 초반에 여둘톡 녹음할 때요. 네. 제가 편집을 맡고 있으니까 잠깐 이 부분 다시 하자. 뭐 이런 걸 계속 다 듣잖아요. 네. 근데 제가 초반에 선우 씨한테 그냥 넘어가도 될 걸 너무 지적질을 해대더라고요. 네. 뽀카치셨다는 그런 고백, 반성 네.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은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녹음된 걸로 듣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이 정도 황선우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했지? 이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은근 완벽주의자세요. 뽀카치즘. 아니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분명히 뭔가 지금은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17화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희 둘 다.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제스님께서 이효리 씨도 무대 위에 올라갈 땐 속으로 욕하면서 긴장을 풀고 또 기세를 잡는다고 했어요. 하셨네요. 속으로 욕하는 거 대단하다. 막 지금 하고 싶지만 삼켰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상상되죠. 긴장을 풀고 또 기세를 잡을 때 욕을 내뱉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이 유교 사회에서 다들 예의 바르게 교육받고 자란 유교 걸들이잖아요. 욕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욕이라도 해야지. 욕이라도 해야 하거나 정말 욕으로 어떤 퇴치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욕을 내뱉으면서 자신을 가다듬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소름인 게 유교걸이라고 하는 말이 이효리 씨의 노래 때문에 시작된 걸 기억하시나요? 아, 그렇죠. 너무 재밌네요. 유고걸의 패러디였죠. 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짱 세다, 내가 짱이다 하면서 욕도 한마디 조용히 뮤트해서 갈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 말하기 상황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뾰로롱님께서 교사 대상 강연 부분 듣는데 뿜었어요. 크크크. 그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한 연수를 가시면 정말 놀라운 열정과 집중력으로 강연에 참여하시고요. 필수 연수 등 억지로 끌려와서 몸만 앉아있는 연수에서는 그렇게 너 한번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식의 팔짱과 시작하자마자 눈 감기 등의 모습을 많이 보이셔서 그게 제게 마상이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로 말하시는 네네. 거겠죠.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자발성이라는 것이 원동력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톡토로로서의 자발성이 원동력이겠죠? 언제나 두 분 방송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자발성은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누가 이거 억지로 꼭 해라고 하면 이상하게 반발하는 마음이 사람한테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언제나 살짝 판만 살짝 깔아주면 된다는 거. 늦지? 늦지. 늦지. 약간 메르세데스 소사 같았어요. 줄리 626님께서 아껴 듣느라 이제야 3화 듣고 있어요. 하트. 별점 어떻게 주나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5점 주고 싶은데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줄리 626님께서는 아껴 듣느라 이제야 3화 듣고 있어요. 이 지적 포인트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여둘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지를 받지 못해서. 하지만 바로 이어서 별점 어떻게 주나요? 득달같이 달려가서 5점 주고 싶은데 이거는
만점이죠. 그래서 이 짧은 댓글 안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와 이것은 권장합니다가 한 몸에 들어있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네, 아껴 듣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괴로울 바에 외로울 나이에 님께서 거절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절이 전문가의 책. 얼른 드립치고 싶어서 가벼운 댓글부터 남깁니다. 후후 하셨는데 네, 저의 또 세바시의 강연 주제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앞에 있는 거절의 전문가 누구야? 황선우. 거절이 전문가 누구죠? 정부희 박사님이죠. 이 한 편의 어떤 이야기를 쏙 뽑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본인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니야, 경청 안 하고 드립치고 싶어서 가벼운 댓글부터 남기신 분이에요. 네, 그래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영등포 포르르 톡토로님께서 여둘 애드 듣고 벌레를 사랑하는 기분 주문하려고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정부희 박사님이 쓰신 다른 책을 함께 구경했어요. 우리 땅 곤충 관찰기라는 어린이 책이 있어서 함께 주문했네요. 남들은 나이가 들면 꽃사진이 많아진다는데 어째 제 사진첩에는 곤충 사진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6살 둘째와 외출을 하면 몇 발짝 가다가 쭈그리고 앉아 개미를 보고 또 몇 발짝 가다가 또 쭈그리고 앉아 벌레를 구경해요. 첫째는 같이 쭈그리고 앉아 구경하는 것으로 끝이었는데 둘째는 꼭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라고 합니다. 형에게 이 벌레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면서요. 개미, 거미, 매미, 사마귀, 메뚜기 정도만 아는 엄마에게는 물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이와 함께 정부희 작가님 책을 같이 읽으며 벌레를 사랑하기까지는 못해도 비호감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들의 책 이야기가 참으로 그리운 사람으로서 여둘 애드에서 만나는 책수다. 너무 환영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영등포 포르르 톡토로님께서는 정부희 박사님과 같은 두 아들 엄마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정부희 박사님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곤충을 너무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본인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전공 공부까지 시작을 하셨죠. 비슷한 상황에 계신 영등포 포르르 톡토로님이 또 책을 재밌게 읽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우 씨, 저는 제가 지금 이번 회에 댓글을 취합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팟빵에 댓글에 올라온 것 중에 영등포 포르르 톡토로님의 말이 어떤 부분이 땡땡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자동 검열기를 돌려서 그 부분이 안 보이게 처리가 된 거였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매미 사마귀에서 마귀가 땡땡이 돼 있었고 다음에 비호감에서 땡땡 나는 기분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함께 보면서 땡땡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벗어나는 기분을이라고 유추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어떤 비속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단어들을 뮤트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저희가 팟캐스트를 올리는 팟빵 앱에서도 그런 식으로 댓글들을 걸러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여성의 신체 부위에 관련된 어떤 단어들도 이런 식으로 땡땡으로 처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질 높은 대화를 이라고 했을 때 질이 땡으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너무 불쾌하죠. 그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30년째 생리 중이라니 그 에피소드에서도 여성의 여러 가지 생리 현상이나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이게 절대로 저속한 대화가 아니라 단지 여자들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인데도 너무 많은 땡땡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야말로 정말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여성의 몸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취급을 하고 어떤 비속한 대화에 등장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거르는 기능을 도입을 했을 때 모조리 땡땡이 되어버리는구나. 이런 것을 목격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질은 질입니다. 질은 여성의 몸에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걸 상상해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도 부를 수 있어야 되죠. 호질호질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플라워스 오브 파이브님의 포항 사는 포항톡토로입니다. 저는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며 주위 여성들만 만나면 여둘통 얘기로 링크를 날리고 이미 썬 로션은 1, 2윤으로 메밀소바는 이미 우리 집 기본템이었는데 오늘은 퇴근길에 신호등에서 그래놀라를 구매하며 톡토로임을 고하였답니다. 이쯤 되면 이마트나 마켓컬리에 여둘픽 코너가 생길 때가 아닌지. 여름 한담을 집안 상례가 있어 이제서야 들으며 며칠 분주하고 슬펐던 마음을 놓으며 수평 자세에 감동하고 만다고 정신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져봅니다. 늘 좋은 대화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둘픽 코너. 괜찮은데? 네. 마트에서 MD로 일하시는 톡토로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톡토로는 어디에나 네,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서 그래가 주문 폭주로 인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지만 속속 받아보신 분들께서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받으신 분들이 톡토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후기를 좋은 후기를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요즘 그거를 지켜보는 게 참 즐거운데 고마워서 그래는 가격대도 그렇고 먹으면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톡토로님들이 주문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배송창에 톡토로라고 써주세요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희의 여둘픽 1호였던 카밍그라운드도 톡토로 분들이 주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카밍그라운드는 가구기 때문에 물론 고민의 시간도 더 들고 비용도 더 높죠. 소진되는 맞아요. 것도 아니고 네, 덜컥 살 수 없는 물건이죠. 하지만 좋은 이미지로 톡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박연준 시인께서 최근에 소설을 내셨으니까 박연준 작가님께서 본인의 책상과 의자도 카밍그라운드 제품이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박연준 작가님도 사용하시는 브랜드 카밍그라운드. 그 수많은 좋은 글들이 카밍그라운드에서 쓰였다. 최근 출간하신 여름과 루비 저희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현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저는 강동구에 사는 동토로예요. 오늘 저는 서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이자람 장군님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작가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황선우 작가님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두 분이 이번 공연에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혹시 이틀간의 공연 중에서 저와 같은 날에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긴 했는데 공연 시작 전에 두 분이 객석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쁨에 내적 비명을 질렀어요. 저에게는 이자람님의 공연을 보러 오신 두 분의 모습이 마치 월드스타의 콘서트에 오신 헐리우드 셀럽들처럼 보였거든요. 굉장한 착시죠. 공연이 끝나고 두 분께 가서 소심하게 톡토로예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오늘 혹시라도 두 분이 오신다면 그리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사인을 받고 싶어서 공연장에 퀸즐랜드 자매로드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하지만 늦은 시간에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공연장에서 사인을 요청하는 것이 혹시 실례는 아닐까? 그 짧은 순간에도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훌륭한 공연을 보고 나면 현장에서 그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어떤 유대감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기대어 용기를 내보았고 두 분께서는 너무나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책에 사인을 해주시려고 김하나 작가님께서 제 이름을 물어봐 주셨는데 왜 그 순간 왈칵 눈물이 나왔을까요?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해외로 가게 되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었어요.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옮겨 다니며 5년 정도를 살다가 결국 처음 계획했던 일을 접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새로운 환경에 아이들을 적응시키고 집안 살림을 새로 세팅하고 가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정작 저는 대충 적응을 하다 말다 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아이들을 먼저 적응시키고 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신경을 쓰느라 제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누구 엄마로 살다가
결혼 전에는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찾아다니던 이자람님의 공연을 오늘 다시 보는데 좋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오롯이 나 자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 작가님께서 제 이름을 물어봐 주셨고 아이 이름이 아닌 제 이름 3글자를 또박또박 불러드리던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예쁘시네요 라고 하시던 목소리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황선우 작가님과 제가 비슷한 파란색 에코백을 메고 와서 각자 가방 속에서 볼펜을 찾는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나도 가방에 분명 볼펜이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선우 작가님 캐릭터 그 자체여서 재밌었어요. 오늘은 물론 이자람님의 판소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공연이었지만 제게는 2분 작가님을 만날 수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주세요. 공연 날 만나서 사인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이자람님 공연인데 저희 책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 부분이 신기해서 어떻게 이걸 가져오셨냐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혹시나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공연 중에 하루는 올 것이다. 그래서 들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진취적인 그런 톡토로십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여러 톡토로님들께서 인사를 해주셔서 저희도 참 반가웠는데요. 노현서님 성함과 그때 사인해드렸던 것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잉홈 프로젝트 공연에 가서도 혹시나 톡토로 분들을 만나게 되진 않을까 눈을 빛내면서 인터미션 시간에 공연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거 월드스타의 콘서트에 오신 헐리우드 셀럽들 병 아닙니까? 노현서님 말씀처럼? 아니 너무 스케일이 터무니없이 다르니까 그냥 웃어 넘기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분당 구말리 톡토로님께서 언니들 안녕하세요. 여둘톡을 듣는데 제 사연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헤어질 결심이 겨우 100만 관객을 넘고 상영관이 거의 다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00만이라뇨. 범죄도시가 1200만이 넘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으헝. 그러던 참에 헤어질 결심 각본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줄 평을 봤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 너무 웃겨서 어제 한참을 깔깔 웃으며 알라딘과 예스24 한 줄 평을 쭉 봤답니다. 여둘톡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사평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여둘톡 한 번 들었다고 팟캐스트 듣기를 중단합니까? 제가 왜 여둘톡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둘톡은요, 자세가 꼿꼿해요. 경직되지 않으면서 꼿꼿한 자세로 대화하는 팟캐스트는 드물어요. 난 그게 여둘톡에 대해 참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팟빵에서 여둘톡을 만났을 때 톡토로들은 문득 다시 사는 것 같았죠. 우리 일? 무슨 일이요? 내가 여둘톡 업로드만 일주일 내내 기다린 일이요? 등등. 저 또 과몰입했네요. 진짜 온라인에서 보이는 한국인들의 센스와 재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는 약 1달간 수행에 들어갑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방학을 했거든요. 촤하하. 여름방학 아이와 지지고 볶고 아니다. 너무 볶아치지 말고 잘 지내봐야겠어요. 8월의 끝자락에 빙긋 웃으며 여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셨네요. 네, 분당 구만리 톡토로님. No more 볶아치즘. 여름 한단편을 들으시면서 그런 느긋한 자세로 수평 자세로 아이와 함께 편안한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름의 정자세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나오오님께서 언니들 저는 부산 HSP 톡토로입니다. HSP가 무엇의 약자였죠? Highly Sensitive Person. 네, 부산에 아주 예민하신 톡토로님이시네요. 두 분 책과 팟캐스트 야곱야곱 아껴가며 반복하여 즐기고 있어요. 여기도 지적 포인트와 칭찬 포인트가 같이 있죠. 아끼지는 마시고 반복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뒤늦게나마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HSP 얘기가 나와서 타고난 예민한 기질로 저처럼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제 블로그에 HSP 관련 책들 요약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마음에 드는 책은 구매하셔서 전문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 껍질 없는 민달팽이로 태어나 예민함이라는 가시로 스스로와 남을 찌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리하고 귀한 칼을 선물 받았지만 칼집은 없는 상태라 스스로 칼집도 만들고 넣고 뺄 때를 알고 조절할 수 있으면 무적이겠죠. 하셨습니다. 껍질 없는 민달팽이로 태어나. 내가 바로 그래. 민달팽이 여러분 힘내세요. 네, 민달팽이 여러분 힘내십시오. 팟빵 댓글이었는데요. 나나오님의 댓글에 링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 블로그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책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크록펍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따릉이 천천히 타며 여둘톡을 들었더니 1시간이 금방 간다. 요즘 운동할 땐 꼭 듣게 된다. 여둘톡을 들으면 내가 몰랐던 내 안에 다양한 욕구가 떠오르고 누군가 내 등을 두드리며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라며 부추기고 격려해 주는 것만 같다. 모닝페이지 얘기가 나왔을 땐 시큰둥했던 모닝페이지를 다시 쓰게 되었다. 그야말로 나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최고의 컨텐츠다. 오늘도 여둘톡을 들으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조만간 선언하고 추진해볼 예정이다. 일 벌려. 이렇게 일을 벌리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톡토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어떤 여둘톡 이후에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쵸? 망설여질 때는 하는 쪽으로. 그리고 예전에 홍대에서 저희가 잘 가던 술집이었던 악어의 사장님이신데요. 지금은 은평구로 옮기셨죠. 네. 이 트윗 탈의 맨 마지막에 작가님들 김페스토 파스타랑 마라샹궈 또 드시러 오세요 하셨는데 아, 이 맛 저희도 생각나네요. 가고 싶습니다. 조만간 악어의 가겠습니다. 김페스토 파스타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김희주 님께서 회사 대표로 공기관에서 하는 유튜브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자신이 없고 나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여둘톡 듣는 톡토로가 이래도 되나 싶어져서 거절을 망설이고 있음. 톡토로쉽에 벗어나잖아. 100분 토론도 아닌데 함 해봐? 김희주님, 단지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러지 말고 하세요. 하지만 다른 업무로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요청을 받은 거라면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톡토로쉽 안에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놀고 먹고 싶은 개미님께서 여둘톡 방송은 내 마음에 끓는 점 위아래를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끓는 점 위는 해봐라. 끓는 점 아래는 최선을 만삭고. 다하면 죽는다. 이번 16화 들으면서는 마음이 또 막 벅차서 끓어오름. 8월 말 본부 워크숍 때 발표 떨지 말고 잘하자. 왜냐하면 저는 공식 발언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교생 실습하고 졸업했는지 너무 대견함이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개미님 잘하실 거예요. 트위터에 M님께서 한 번도 비빔면 소스를 다 안 넣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둘톡 듣고 소스 반에 올리브유 넣고 레몬 제스트는 없어서 식초를 조금 더 넣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요즘 식초에 빠져서 샐러드에도 식초 뿌려 먹고 감자에도 생선에도 전부 식초 찍어 먹는 중. 여름이라 그런가 하셨네요. 여름에는 좀 새콤하고 상큼한 게 땡겨요. 그쵸? 그리고요, 여러분 또 이거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트위터에서 알게 된 거였는데요. 육개장 사발면 있죠. 거기다가 식초를 뿌려 먹으면 한정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희가 해봤죠. 그랬더니 육개장이 한식에서 약간 중식과로 탈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육개장 맛은 계속 이어가기가 약간 힘들 수 있는데 식초가 뭔가를 덜어줘요. 부담감을. 그래서 참 맛있습니다. 시도해보세요. 맞습니다. 광고와 사연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지역별 사투리 표현에 대한 사연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메일들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도상 빈 곳들이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가 비어 있습니다. 강원도 맞아요. 강원도도. 이쪽 지역에 어떤 특이한 표현이나 그 지역 정서를 잘 담고 있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실 분들은 빠르게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즐거운 음악 생활이었습니다. 여둘픽은 음악 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앱, 샤잠, 그리고 스포티파이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